어느 여름밤 열대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한 나는 밤늦게 야심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인터넷을 서핑하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고 집안은 당장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은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전통 귀신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발견하게 되었다. 왠지 모르게 끌린 나는 해당 블로그를 클릭했다. 블로그에는 다양한 귀신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사람들의 경험담이 올라와 있었다. 특히 내 눈길을 끈 것은 오래된 아파트에서 일어난다는 괴담이었는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다. 서울의 구도심에 있는 어느 아파트는 지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나고 꽃이 낡고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입주민들 대부분이 연세가 높은 분들이거나 학생들이며 그곳의 임대료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다. 하지만 이 낡은 아파트에는 오래된 소문이 있었다. 한밤중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거나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린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아무도 없고 진짜 사람은 복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블로그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고 그곳에는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있었다. 그는 1년 전 대학에 합격하면서 처음으로 독립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저렴한 방을 찾다가 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처음 몇 주 동안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오히려 아파트의 한적함이 공부에 집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여름 방학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느 날 밤 그가 공부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라고 여겼지만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그의 방 앞에 멈춰섰다. 동시에 정전기가 가득 찬 듯한 느낌이 방 안을 휘감았다고 한다. 두려움에 떨며 그는 방불을 깜빡였다. 곧 그 낮고 좁은 방문에서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두드리는 소리는 너무도 불규칙적이고 급박해서 손톱으로 문을 긁는 것만 같았다. 공포에 질린 그는 한동안 문 앞에서 쫄아 있다가 핸드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어 아파트 복도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신고를 했다. 경찰은 금방 도착했고 복도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곳에는 그 누구도 없었다. 하지만 복도 벽에는 마치 손톱으로 긁힌 듯한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그저 장난 전화로 치부하며 떠났고 그는 그날 밤을 새우며 몹시 떨었다. 며칠 후 비슷한 사건은 다시 일어났다. 이번에는 아파트 거주민 몇몇도 같은 경험을 했다면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특히 아래층에 살던 할머니는 몇 번이나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가 복도 끝에서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있는 동안 아무리 뛰어나가도 사라졌고 오로지 그 증언만이 존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논란은 커졌고 몇몇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떠나기 시작했다. 남게 된 사람들은 밤에 자다가 갑작스럽게 들리는 소리 때문에 몸서리쳤고 공포에 질린 채로 지내야 했다. 결국 아파트는 오래된 소문 속 귀신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완전히 폐쇄되었고 그 주위 지역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가 되었다. 블로그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제는 곧 철거될 예정인 그 아파트의 빈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이 아파트에 사는 동안 당신에게 무엇이 보였나요? 만약 그 귀신이 당신의 뒤를 따라다닌다면 지금도 당신의 방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읽고서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며 급히 블로그를 닫고 방불을 다시 켰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아 한동안 창문으로부터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에 뒤척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마다 방 안 모든 불을 다 켜 누워야만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정말 그저 이야기일 뿐인 걸까? 아니면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대학 시절 저는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정적 속에서 찌는 더위를 잊기 위해 그리운 계곡이나 해변이 아닌 한적한 산속에 있는 폐가를 찾아가기로 했죠. 당시 저희 그룹은 모험을 즐기는 편이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귀신이 출몰하는 폐가를 탐험해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우리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여름밤의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점점 인가가 드물어졌고 산길이 시작되자 반겨주는 것은 매미 소리와 울창한 숲의 어두운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며 한참을 달리던 우리는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폐가는 생각보다 더 음산했고 멀리서 봐도 오래된 건축물 특유의 스산함이 감돌았습니다. 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묘한 분위기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장난으로 여기서 돌아가는 게 좋을지도 몰라 라고 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경험해보자는 마음으로 결국 입구로 발을 옮겼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문을 조심스레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내가 코를 찔렀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간신히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대부분이 반쯤 찢어져 있어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방에서는 누군가 급히 떠난 듯 보이는 식탁과 뒤엉킨 의자들이 흩어져 있었고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재미 삼아 기록하기 시작한 친구의 음성 녹음 속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잡음이 섞이기 시작했고 돌아가서 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누군가의 손이 부엌의 한 방에 있는 방문을 툭툭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주위에는 그저 낯선 그림자와 부서진 가구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화장실 쪽에서 누군가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너무도 또렷하여 저절로 오한이 돋았고 우리 중 몇몇은 휘파람이 끝나기 전에 이곳을 나가야 한다며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급하게 문을 향해 달려나왔습니다. 그 순간 건물 전체가 마치 무너질 듯이 삐걱거리며 흔들리는 소리를 내고 닫힌 방문 틈으로 찬바람이 훅 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겨우 폐가를 빠져나와 차에 타려는 순간 멀리서 빛깔이 이상 야릇한 불빛이 헛간 쪽에서 들려오는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카메라로 한 장을 찍고는 서둘러 차를 몰아 그곳을 떠났습니다. 차가 거의 큰 길에 닿았을 때쯤 친구 하나가 말을 꺼냈습니다. 방금 찍은 사진 좀 봐봐. 핸드폰 화면 속에는 우리가 나왔던 폐가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는 사람의 실루엣 같은 것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언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우리는 그곳에 다시 가지 않았고 가끔 모임 자리에서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모두 농담처럼 넘기곤 했지만 그날의 경험은 아직도 각자의 마음속에 줌처럼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그곳에서 무언가를 마주쳤던 걸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였는 늦은 밤.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난 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집까지는 약 15분 정도 걸어야 했는데 그 길은 평소에도 인적이 드물어 조금 으스스한 느낌을 주곤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검은 어둠이 거리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바람은 서늘하게 불어왔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 조금 걷다 보면 작은 공원이 나타나고 공원을 가로질러 가면 집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나온다. 이 공원을 지날 때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곤 했지만 피곤했던 나는 최대한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공원에 들어서자 깊은 어둠 속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갑작스럽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깜짝 놀라 화면을 확인하니 친구로부터의 메시지였다. 잘 들어갔어? 라는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나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다시 고개를 들어 걷기 시작했을 때 저 멀리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 시간에 누가 있을까? 생각하며 가까이 다가갔다. 거리의 조명을 받아 그 사람의 모습이 점점 명확해졌는데 어릴 적 자주 보던 흰 옷을 입은 할머니였다. 시골에서 자랄 당시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던 할머니였으므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나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날 바라보기만 했다.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오랜 생각에 내 착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을 계속 걸어가려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는 늘 조심해야 한단다. 그 말을 듣고 섬뜩해진 나는 할머니에게서 멀어지고자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전화기가 다시 울려 손을 뻗었으나 이번에는 화면에 알 수 없는 번호 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전화를 받을지 망설이던 찰나 무언가 나를 세게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고 나는 균형을 잃고 땅에 넘어진 채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낯선 공기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곳은 분명 내가 알던 곳이 아니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가자 벽에는 여러 가지 낡은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지막 사진은 확실히 알았다. 그 사진 속에는 공원에서 마주했던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방금 전 휴대폰에 뜬 알 수 없는 번호가 연도와 함께 적혀 있었다. 두려움이 전신을 엄습해왔고 도망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문을 열려던 순간 뒤에서 낮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여기로 오게 될 게다. 주위를 둘러보니 방은 어느새 공원의 한복판으로 변해 있었고 그곳엔 내가 아는 얼굴들이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그들과 동시에 나도 이곳에서 사라져 가고 있었다. 갑자기 강렬한 빛이 나를 감싸며 눈을 뜨니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꿈인가 하고 천장을 바라보려던 찰나 내 휴대폰이 진동하며 화면에 알 수 없는 번호가 떴다. 그제야 나는 이 모든 것이 그저 꿈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조심스레 전화를 받자 들려오는 낮고 쉰 목소리 잊지 말거라. 어둠 속에선 늘 조심해야 한단다.